한국이라니, 이건 모욕이야. 파키스탄 최대 중고버스 업체 사장 이하루는 분노했습니다. 20년간 중국과 쌓아온 신뢰를 무시하고 한국 구경이나 가라니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의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화 항만, 10년 된 중고버스도 신차처럼 관리하는 시스템, 부품 하나까지 추적하는 정비 기록까지.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카슈미르 국경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산 버스들이 줄줄이 고장나며 젊은 병사들이 부상당한 거예요. 그때 36시간 만에 날아온 한국의 도움이 모든 걸 바꿔놨다고 하는데요. 60세 고집쟁이가 어떻게 마음을 열게 됐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룬 샤키르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중고버스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60년을 살면서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날이었거든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파르한칸 장관님 전화가 왔습니다. 이하룬, 한국에 가서 중고버스 좀 보고 와.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장관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산 중고버스 말이야. 정부에서 검토해보라고 하더군.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막혔어요. 20년 동안 중국과 쌓아온 제 모든 성과를, 모든 노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저희가 중국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버스를 들여오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부품 수급도 원활하고. 그건 그렇고 일단 가서 보고 와. 정부 방침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요?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 기술 베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알리 나비드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새빨갛게. 한국에 가라는군. 중고버스 보러 말이야. 알리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요? 그런데 왜요? 나도 모르겠어. 미친 소리지. 책상 위에 있던 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수입한 버스 대수와 수익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2만 대, 수익 200억 루피. 제 인생의 전부였죠. 알리, 이게 보이나? 20년이야. 20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억울했거든요. 중국 업체들과 얼마나 힘들게 관계를 맺었는지. 가격 협상을 위해 몇 번이나 베이징을 오갔는지. 한국 놈들이 뭘 안다고 우리 보고 가서 보라는 거야? 기술은 일본 거 훔친 거고 규모는 중국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그때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아니, 무시를 넘어서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소리쳤어요. 20년 동안 쌓은 내 신뢰를 뭐로 보는 거야. 중국산 버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했는데 직원들이 조용히 있더군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한국,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준다는 거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이 우리 파키스탄이야. 한국은 그냥 미국 따라다니는 나라 아닌가?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계속 화가 났어요. 아내한테 투덜거렸죠. 여보, 이게 말이 되나? 나보고 한국 가서 중고버스 배우고 오라는 거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정부에서 하라는 일인데 정부가 뭘 아나. 장관들은 정치만 하지. 현장은 모르면서. 그 순간 제 얼굴이 화장대 거울에 비쳤는데 정말 험악했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정말 억지로 온 거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놨네. 제가 20년 동안 다닌 베이징 공항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베이징은 웅장하고 거대했는데 여기는 뭔가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조용조용했어요. 파키스탄 같으면 벌써 아우성이었을 텐데요. 연기하는 건가? 외국인 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런 모습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아, 파키스탄. 좋은 나라죠. 버스 사업하러 오셨나요? 이상했어요. 제가 뭘 하러 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대사관에서 미리 연락했다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나? 감시하는 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사업차 가면 그냥 조용히 일 보고 오는 거였는데 여기는 뭔가 달랐어요.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도로가 말끔했습니다. 포트홀도 없고 차선도 깔끔하게 그어져 있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인구가 적으니까 당연하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깎아내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한국어로 뭐라고 하더니 곧바로 영어로 바꿔서 말했어요. 친절하긴 했습니다만 과하게 친절하네. 뭔가 속셈이 있나? 저는 늘 사람들의 뒷면을 보려고 했어요. 특히 장사를 하다 보니 그런 습관이 생겼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면 의심부터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영 팀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한국교통공사 물류본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한테 버스를 설명한다는 거지?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이 이런 기술 분야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약속 장소인 인천항 물류센터에 도착했는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트럭들이 줄을 서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디 갔지? 그때 박지영 팀장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룬 사장님, 박지영입니다. 악수를 청하더군요. 여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다니 파키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저쪽 물류센터부터 보실까요?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그게 뭔가 했어요. 중국에서도 자동화된 걸 봤지만 여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박지영 팀장이 설명했어요. 저희는 하루에 컨테이너 3만 개 정도 처리합니다. 3만 개요? 그게 많은 건가요? 네. 세계 6위 규모입니다. 순간 멈칫했어요. 세계 6위. 한국이 그렇게 큰 나라였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 섬나라라서 배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며 자꾸 합리화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류센터 안에 들어가니 정말 놀랐어요. 컨테이너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스스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고 트럭이 정확한 위치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보다 훨씬 정교했거든요. 컴퓨터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컨테이너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돼요. 박지영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화면에 실시간으로 모든 컨테이너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달랐어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이 하는 게 더 경제적이죠. 박지영 팀장이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안타까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박지영 팀장이 본격적인 견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센터부터 보자고 하더군요. 사장님, 저희 중고버스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중고차 센터라니, 파키스탄에서도 흔히 보는 거 아닙니까? 낡은 차들이 마당에 널려 있고 기름때 묻은 정비사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 말이죠. 하지만 도착한 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부터가 깨끗했어요. 유리로 된 사무실이 있고 바닥은 반짝반짝했죠. 중고차 전시장 같았습니다. 여기가 중고차 센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으로 들어가니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말끔했어요. 페인트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새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버스는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엔진 점검 기록이 여기 있고요. 서류 뭉치를 보여주더군요. A사 용지가 한 20장 정도 됐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정비 이력서입니다. 언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오일은 언제 갈았는지, 브레이크는 언제 점검했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요. 종이를 넘기면서 보니까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브레이크 패드 교체, 4월 2일 엔진 오일 교환, 5월 20일 타이어 4개 교체. 심지어 부품 일련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런 걸 왜 다 기록해두는 거죠? 안전 때문입니다.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 파키스탄에서는 어땠나요? 중고버스를 사면 그냥 잘 굴러간다 정도만 확인하고 끝이었어요. 정비 기록?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박지영 팀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정비소도 가보실까요? 정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까지 기록한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해온 거지? 정비소에 도착하니 더 충격이었어요. 땅바닥에 기름이 흘러있지도 않고 공구들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작업복을 깨끗하게 입고 있더군요. 파키스탄에서 보던 기름때 묻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 버스 좀 보세요. 정비사가 가리킨 버스 앞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점검 완료 2024년 6월 10일. 다음 점검일 2024년 9월 10일. 담당자 김철수. 저 스티커는 뭐예요? 3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았다는 증명서예요. 저 스티커가 없으면 버스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죠? 버스가 고장나면 그때그때 고치고 점검은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지영 팀장과 식당에 앉았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박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정말 모든 버스가 저렇게 관리되나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요? 박지영 팀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장님, 저희한테는 보여주기가 필요 없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후에는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처음 타는 한국 지하철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더군요.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탔습니다. 지하철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들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대중교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전광판에 다음 역까지 몇 분 남았는지 나오고 문이 닫힐 때 경고음이 울렸어요.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역에서 내리면서 박지영 팀장에게 물었어요. 지하철도 정기 점검을 하나요? 당연하죠. 매일 밤 12시 이후에 모든 열차를 점검해요. 브레이크, 문, 에어컨, 조명 하나라도 이상 있으면 운행 중단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정시에 도착했어요. 1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타니까 깨끗했어요. 좌석도 편했고 에어컨도 잘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속도계를 자주 확인했어요. 제 가방 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간 써온 낡은 수첩이었죠. 거기엔 숫자만 빼곡했어요. 몇 대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하지만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대체 뭘 해온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니 한국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지키면서 질서정연하게 건너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문제였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니, 제 눈에 뭔가 맺힌 것 같았습니다. 파키스탄으로 돌아와서 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썼죠.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적었어요. 자동화 시스템, 정비 기록, 안전 점검, 솔직하게 다 적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야 합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르한 칸 장관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장관님, 한국 시찰 보고서입니다. 파르한 장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더군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하룬, 이게 다 사실인가? 네. 제가 직접 보고 온 것들입니다. 중국 업체들과 20년 동안 쌓은 관계를 다 무시하고 한국으로 가자는 얘기인가?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게 아니라 안전성 면에서. 이하룬, 자네도 알겠지만 중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야. 1대1로 프로젝트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을 본 순간 알았습니다. 중국 로비스트 왕민이었죠. 장관님, 안녕하세요. 완벽한 우르두어였어요. 파키스탄에서 10년 넘게 산 중국인이었습니다.
아, 왕밍 씨, 마침 잘 왔네요. 이하룬이 한국에서 이상한 걸 배워왔나 봅니다. 왕밍이 제 보고서를 슬쩍 보더니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이하룬 사장님, 한국에서 좋은 구경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 기술이 좋다고 해서 우리 기존 거래처들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쌓은 신뢰 말이에요. 정확히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20년, 제 인생 전부였죠. 파르한 장관이 말했어요. 이하룬, 보고서는 일단 보류하겠네.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어. 장관님. 하지만 보류라고 했네.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왕밍이 다가왔습니다. 이하룬 사장님. 네, 중국은 파키스탄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알리 나비드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알리, 다 끝났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보고서가 보류됐어. 정치적 판단이래. 알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본 건 다 의미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20년간 써온 그 수첩 말이죠. 펼쳐서 보니 숫자들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하룬 사장님. 박지영입니다.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아,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보고서 제출하셨어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들이 보여준 모든 것이 정치 앞에서 무너졌다고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사장님, 혹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팀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깨끗한 버스, 정확한 점검, 사람을 생각하는 시스템. 창밖을 보니 카라치 거리에 낡은 버스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검은 연기를 뿜으며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건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수첩을 덮으려는데 박지영 팀장이 준 명함이 끼워져 있었어요. 깔끔한 흰색 명함이었죠. 그 명함을 보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치와 이권 앞에서 기술과 안전은 무력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틀렸나 봐. 무슨 소리예요? 한국에서 본 것들.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 아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여보,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엔 저는 너무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군부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하룬 사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카슈미르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잠이 확 깼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력 수송이 필요합니다. 버스 20대를 즉시 파견해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전쟁이 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중국산 버스들을 급히 점검했어요. 20년 된 것부터 5년 된 것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리 나비드와 함께 버스들을 점검하는데 불안했어요. 사장님, 이 버스들이 고산지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하는데 카슈미르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에요. 엔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군에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버스에 타기 시작했어요. 얼굴들이 앳되더군요. 20살 남짓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괜찮겠죠? 한 군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걱정 마라.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버스들이 출발하고 3시간 후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7번 버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 엔진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단 계속 가봐. 조심해서. 하지만 30분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7번 버스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나요. 뭐라고? 병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1시간 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렸어요. 12번, 15번 버스도 고장났습니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몇 대나 멈춘 거야? 총 6대입니다. 병사들이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하산 라시드 대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이하룬 사장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위님,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요? 우리 병사들이 지금 짐을 지고 산을 기어오르고 있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적군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3시간 늦었어요. 3시간. 그 사이에 우리 진지가 위험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알리 나비드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버스가 낡아서. 아니야, 알리. 우리 잘못이야. 정말로 그랬어요. 20년 동안 저는 뭘 해왔을까요? 이윤만 생각하고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녁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이하룬 사장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요? 17번 버스에서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났어요.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어서 병사 3명이 다쳤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심각합니까? 1명은 다리 골절, 2명은 타박상입니다. 지금 들것에 실려서 후송 중이에요. 그 순간 한국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깔끔한 정비 기록, 정기 점검, 부품 이력서. 만약 저희 버스들도 그런 관리를 받았다면? 만약 정기 점검을 했다면? 만약 브레이크를 제때 교체했다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밤 11시에 하산 대위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군복이 먼지투성이었어요. 이하룬 사장님, 대위님, 우리 병사들이 다쳤어요. 버스 때문에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버스를 군에 공급해왔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요. 하산 대위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들것에 실려있는 젊은 병사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22살이에요. 어머니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사진 속 병사는 아직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하산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에서 온 버스들, 제대로 된 부품 하나 없어요. 다 짝퉁이에요. 볼트 하나까지 부실해요. 제 가방에서 수첩이 보였습니다. 20년간의 기록이 담긴 그 수첩 말이죠. 하지만 그 숫자들이 이제는 부끄러웠어요. 수량과 이윤만 기록했지.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위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절대로. 하산 대위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카라치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여전히 낡은 버스들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버스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실패였어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시스템의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난 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상당한 병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새벽 6시 한국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환 과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누구시죠? 이하룬 샤키르입니다. 중고버스 수입업자요. 잠시 후 김정환 과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하룬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과장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이죠.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대사관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려 했거든요. 대사관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김정환 과장이 마중 나왔어요. 사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과장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의실로 들어가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파르한 장관의 압박, 중국 로비스트의 협박, 보고서 보류 처분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이 무산됐다고요? 네, 정치적 이유로요. 김정환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지금 다시 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제 카슈미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중국산 버스들이 줄줄이 고장나서 병사들이 다쳤어요. 22살 청년이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김정환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과장님,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20년 동안 이유만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일 타는 버스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폭탄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예요. 편했으니까요.
돈이 되니까요. 김정환 과장이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사장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국 방식으로요. 하지만 정치적 압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그때 김정환 과장이 서류를 하나 꺼냈어요. 사장님, 사실 박지영 팀장님이 이미 준비한 게 있어요. 뭐가요? 긴급 지원안입니다. 파키스탄에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박 팀장님이요? 네. 사장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부터 준비하셨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서류를 받아보니 한국어와 우르두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긴급 기술 지원, 파키스탄 버스 안전 시범 사업, 기간 6개월, 지원 규모 중고버스 50대, 정비 기술자 10명.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요? 박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마음을 열면 반드시 다시 연락할 거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지영 팀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니요. 과장님, 이 지원안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나요? 사장님이 정말 각오가 되셨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방에서 수첩이 보였어요. 20년간 써온 낡은 수첩 말이죠. 숫자만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이요. 과장님, 이 수첩 좀 보세요. 수첩을 넘겨주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적어온 것들입니다. 숫자만 있어요. 몇 대 샀는지, 얼마 벌었는지. 김정환 과장이 수첩을 훑어봤어요. 하지만 사람 이름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정비하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첩을 다시 받아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사람 이름을 적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요. 김정환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 팀장님께 연락드리겠어요. 준비해둔 지원안을 실행하자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각오하세요.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지영 팀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김 과장님께 연락받았어요. 36시간 내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파르한칸 장관님께 모든 걸 보고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장관실로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이하룬, 대사관에 갔다 왔다고? 네. 장관님, 중국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고 말이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장관님, 카슈미르에서 우리 병사들이 다쳤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 파르한 장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버스 고장 때문에 3명이 부상당했고 1명은 아직도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이하룬, 그건 예상치 못한 사고야. 아닙니다. 예상할 수 있는 사고였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년 만에 장관님께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거였죠. 정기 점검도 안 하고 부품 관리도 엉망이고 우리가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파르한 장관이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이하룬, 자네 입장은 알겠어. 하지만 정치라는 게, 정치요? 22살 병사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 정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하산 라시드 대위가 장관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카슈미르 전선에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하산 대위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중국산 버스 20대 중 12대가 완전히 운행 불가 상태입니다. 엔진 고장 7대, 브레이크 고장 3대, 냉각장치 고장 2대. 파르한 장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병력 이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대가 3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3시간? 네. 그 사이에 적군이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하산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관님, 병사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버스를 타야 하느냐고요. 대위, 20년 전 버스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왜 우리만 이래야 합니까? 하산 대위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파르한 장관이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장관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36시간 내에 정비팀과 버스를 보내겠다고 해요. 36시간? 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파르한 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하룬, 중국 측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뜻인가? 네, 장관님. 더 이상 우리 병사들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어요. 하산 대위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현장에서는 한국 지원이 절실합니다. 병사들 사기도 땅에 떨어졌어요. 파르한 장관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알겠네. 드디어 파르한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어. 시범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거야. 6개월 동안만. 장관님, 그리고 나는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일이야. 이하룬 자네 개인 사업으로 하는 거지. 묵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허용한다는 뜻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대신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해. 당연합니다. 하산 대위가 기뻐했어요. 정말입니까? 36시간 내에 온다고요? 네. 박지영 팀장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날 밤 인천공항에서 화물귀환대가 이륙했습니다. 박지영 팀장과 정비 전문가 10명, 그리고 중고버스 5대가 실려 있었어요. 36시간 후 카라치 공항에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박지영 팀장을 만났을 때 감격했어요. 팀장님, 정말 오셨군요. 약속했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 버스들이 트레일러에서 내려졌을 때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와, 진짜 깨끗하네. 저게 중고차 맞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카슈미르로 향하는 길에 박지영 팀장이 말했어요. 사장님, 힘들 거예요,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아요. 국경 기지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하산 대위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버스가 왔군요. 한국 버스가 고산지대를 거뜬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겠네.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어요. 나라를 움직이는 건 정치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식 정비 시스템이 파키스탄에 뿌리를 내렸어요. 카라치, 라오르, 이슬라마바드 세 곳의 정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박지영 팀장과 함께 첫 번째 정비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20대 청년들이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배운 걸 보여드릴게요. 아흐메드라는 청년이 말했습니다. 23살이었어요. 버스 한 대를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며 하나하나 점검하더군요. 엔진오일 상태 양호, 브레이크 패드 교체 필요, 타이어 공기압 정상. 꼼꼼했어요. 정말 꼼꼼했습니다. 아흐메드, 이전에는 뭘 했니? 취업자였어요. 사장님, 2년 동안 일자리를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술자예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요. 아흐메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박지영 팀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한국 청년들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비소 벽에는 수료증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교통공사에서 발급한 정식 자격증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버스 정비 기술자 자격증. 그 아래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흐메드, 파리드, 하산, 우스만. 총 30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새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지영 팀장 앞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첫 페이지에는 숫자가 아닌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흐메드 엔진 전문가, 파리드 브레이크 전문가, 하산 전기 시스템 전문가. 사장님, 20년 동안 제 수첩에는 숫자만 있었어요. 몇 대 팔았는지, 얼마 벌었는지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누군지 알아요. 박지영 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요. 사장님이 용기를 내셨잖아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파리드였어요. 사장님, 제가 검사한 버스예요. 합격입니다. 손에 든 스티커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본 그 스티커와 똑같았습니다. 안전점검 완료. 2024년 12월 15일 다음 점검일. 2025년 3월 15일. 담당자 파리드. 자랑스럽구나. 네. 사장님,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는 걸 말이죠.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예상 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파르한칸 장관님이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하룬, 좋은 일 하고 있다고 들었네. 장관님이 정비소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결정이 옳았던 것 같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산 대위 보고를 받았어. 카슈미르에서 한국 버스들이 아무 고장 없이 6개월을 버텼다고 하더군. 정말이었어요. 한 대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청년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여러분이 파키스탄의 미래입니다. 기술로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지영 팀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팀장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네. 임무 완료했으니까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지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들이 파키스탄을 바꿀 거예요. 약속합니다. 공항에서 박지영 팀장을 배웅했습니다. 사장님,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저는 정말 무례했죠. 아니에요. 솔직하셨어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갔어요. 비행기가 떠나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엔 무시했었죠. 작은 나라, 기술 복사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 생긴 정비소 앞을 지나갔어요. 젊은 정비사들이 환한 조명 아래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버스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변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씩, 한 대씩 변하고 있다고요. 추천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